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기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올 한해 남북관계는 평화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 만큼 말 그대로 벼랑 끝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은 다양한 신무기를 선보이면서 위협 강도를 높였고 남북 간 평화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무력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전망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사력 강화에 나선 북한 움직임, 최유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지난 2월 화성 15형을 시작으로 올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6,000km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일본 서쪽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바로 전날엔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과 핵협의그룹 활동 그리고 미국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보는 이미 예고돼 왔습니다. 김정은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 타격용 전술핵무기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서울 상공까지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소형화된 형태의 핵탄두 화산 32를 공개했고 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무인 잠수정 해일과 각종 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대남 타격용 다종다양한 북한의 핵무기에 표준화된 탄두, 장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탄두가 완성이 됐고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미국을 겨냥한 무력 도발도 계속됐습니다. 2월과 3월에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4월과 7월에는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쏘아 올리며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또 9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하고 공포하면서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나라는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시작으로 북핵 대응 핵협의그룹 활동이 본격화됐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북한은 오히려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며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제 핵 대결 구도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북한이 핵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다시 미국의 한미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강화되는 이런 악순환 구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입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북한은 말리를 때리는 주먹과 함께 말리를 굽어보는 눈을 갖게 됐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동신문도 올 한 해 가장 큰 성과로 정찰 위성 발사 등을 거론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북방핵발전 5개년 계획에서 목표하고 있는 중대 가업들을 올해 안에 꼭 반드시 수행한다. 특히 공언했던 것들 있고요. 이것을 어떻든 올해 안에는 거의 대부분 완수했다. 형식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에서까지 일정 부분 계획했던 것들을 완수한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극한으로 치달은 대결 구도 속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북한은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맞섰습니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부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병들은 내려놨던 권총을 다시 들어 무장했고 최전방 감시 초소도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도 끊긴 상태에서 안전핀 역할을 하던 평화적 완충지대는 다시 군사적 대결지대가 됐습니다. 여러 9.19 합의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여러 행동들을 초기에 보였는데 아마 향후에 특정 시기별로 이런 복구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남북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적대의 말폭탄은 전략 무기의 향연으로 이어지고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의 어떤 강화, 발전하는 수준에 따라서 북한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좀 더 올해보다는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감 속에 북한의 군사 행보는 내년에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발의 강도를 거의 핵 전쟁 수준으로 높이면서 차기 정권과 이런 핵에 관한 거래를 추구하려고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년에 상반기부터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군사적 충돌은 남북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념을 떠나 비극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기림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2023년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은 올해 김정은 집권 12년 차를 맞았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북한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정치국 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에 정주년을 맞는 행사들을 언급하며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돌 시대는 중요한 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예고한 대로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2월 8일과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3년 반 만에 고강도 방역 체제도 해제했습니다. 북한 전역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개학식을 열었고 이후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 중국의 굳게 걸어 잠궜던 국경도 어느 정도 개방했는데요. 5년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였죠. 아시안게임에서 10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북한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선 후보 경선과 유세도 펼쳐졌고 반대 투표함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작업반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의 기대에 오고나지 않게 북한 TV로 본 2023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빗장 풀고 정상화 노력을 했던 1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주목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는 4월에 있었던 태양절 110주년 그 경축 행사 야경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체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첫 소설이 2014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전승절 축포가 열렸고 그 축포가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이 황폐화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것을 이제 110주년 되면서 헌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행사로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수령 체제로 이제 완전히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투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찬성함만 있었는데 이제 반대함도 함께 같이 놓인 그런 모습이 북한의 변화와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이 북한에서 투표해보셨잖아요. 방금 투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북한에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투표였는지 아직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하고 나서 뭔가 TV에 나오기는 해요. 김정은이 뭐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투표할 때는 그 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영지를 하나 주면은 그냥 그걸 들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고만 나오면 되는, 그리고 한복이라든가 정장을 되게 잘 차려입고 내 순서에 맞게 섰다가 투표를 하고 나와서 춤추다가 집에 돌아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북한에서 어떤 반대 투표가 이제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까, 주민들이 조금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북한 TV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인물은 물론 김정은이겠죠. 하지만 올해 북한 TV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 올해도 여러 차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열병식이나 군부대 시찰에도 동행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던 김덕훈 내각 총리는 올해 생사를 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죠.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북한 농사가 올해 보기 드문 풍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주애는 이제 공식 석상에 나온 지 1년 남짓 됐는데요.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주애와 관련한 북한 TV 보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저 정도까지 언론에 노출이 될까, 그리고 저렇게 여러 분야에서 보시면 이제 군사 분야부터 시작해서 각 산업 현장 또 주요 이제 명절 행사에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좀 못했었고요. 이를 두고 후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보가 좀 미약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후계 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원에 입당하면서부터 당 사업에 대한 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걸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기상조다. 다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김덕훈 내각 총리 관련 소식도 좀 놀라웠습니다. 정권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TV에 보도까지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있는 일인가요? 어때요? 원래는 흔한 일은 아니었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그 어떤 TV나 신문을 통해서 간부들에게 호통을 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서슴없이 보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주민들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지도자는 잘하고 있지만 중간 간부들이 못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를 김정은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욕을 해주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간부들한테는 굉장히 호통치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많은 이제 지지를 얻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보면서 잘렸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장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을 입고 그냥 침수된 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저 정도의 정장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잘리겠구나, 이런 판단을 냈었는데, 의외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성과들을 많이 냈었고 좀 하늘이 돌렸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출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할 수는 없고, 대타로서의 희생양이라든가 축구 전략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본보기로서 중간 간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이런 그 요구들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색됐는데요.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태도는 한층 거칠어졌고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10월 1일 조선중앙TV는 우리나라를 그동안 주로 사용해왔던 남조선이란 말 대신 괴뢰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시켰는데요. 우리나라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정스러운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는 심정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의 호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용식을 단행했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곤 하는데요. 이런 식의 북한 보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외교적인 언서로서 이렇게 괴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거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어휘 선택인데요. 저것은 이제 북한 내부에 비춰지는 모습들이거든요. 북한의 모든 언론들은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강경하게 속 시원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적인 결집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사회가 폐쇄적인 만큼 우리는 이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북한 매체를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2024년도에도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봐야 될까요? 그냥 막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좀 필요한데요. 북한의 모든 이 매체들은 기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같은 경우 북한에서 전국 일간지이지만 저는 노동당 당보이거든요. 언론이 가져야 될 견제라든가 사회적 비판 기능이라든가 대안을 제출하는 이런 기능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외를 의식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북한에서 교육도 받고 어떤 TV를 통해서 봤던 이제 남한이라는 것은 철저한 어떤 자본주의 사회이고 굉장히 사람 살기 어려운 것이다. 근데 또 정작 와서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색안경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어떤 형성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하셨다가 결국엔 첫 인상에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었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북한이라는 거를 이제 대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볼 때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북한 TV에 비친 모습을 통해 북한의 2023년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에는 한반도 긴장이 좀 완화돼서 좋은 소식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요즘 이곳저곳에서 각종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죠. 젊은 세대의 통일 활동을 응원하는 시상식도 이번 주에 열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올 한 해도 평화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들이 있었는데요. 의미 깊었던 지난 1년간의 생생한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지난 화요일, 서울의 한 대학 건물에서 초등학생들의 귀여운 율동으로 시상식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통일의 미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잘 키워야 된다는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죠. 연말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상도 주고 한번 소통하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겁니다.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올 한 해 모범적인 학습 멘토링 활동을 해온 남한 출신 청년과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해준 자리. 실력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올 한 해 통일 현장은 미래의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에게 그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 통일 전망대에서도 그 현장들을 분주히 찾아다녔는데요. 지난 1년간의 그 생생했던 통일 현장을 되돌아봤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여전히 북한과 친밀하고 비슷한 모습도 많다는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북한 인권 의제 발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북 그리고 해외 출신 20, 30대 청년들의 견학 현장을 동행했었는데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쇼핑몰과 야시장 등을 둘러보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꿈꿔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한 몇십 년 전의 모습들에 좀 머물러져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하는 과정들이 얼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저희가 좀 괜찮은 어떤 자원이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서로 좀 교류를 하게 된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들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 국내에선 남북 출신 청년들이
북한의 여러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 발표해보는 현장도 있었고요. 때로는 춤으로, 꿈에서 꼭 때로는 나와요. 노래로, 엄마.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젊은 감성을 담은 통일 이야기엔 다양한 문화적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사회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이야기. 또 한국전쟁 피난민인 실향민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 역시 올해에도 빼놓을 수 없는 통일 현장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전쟁이 멈춘 지 70년, 정전 70주년이기도 했죠.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려는 현장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70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현장인 판문점을 찾아가 봤고요.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hostilities don't break out again so that we can continue to work towards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what I believ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is a very important commemoration of that.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에 조성된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선 마을의 칠순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엔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이 열차를 타고 70년 전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찾아 유엔 묘역을 참배했고요. 다 함께 묵념. 용산 전쟁기념관엔 6.25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한 아카이브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유산이 남아있는 장소들도 올해의 중요한 통일 현장이었습니다. 용의 이빨 모양을 한 대전차 장애물 용치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더 늦기 전에 DMZ 안에 사라진 마을을 찾아가 그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남기는 노력들. 개통된 지 꼭 100년이 됐지만 남북의 군사 분계선과 겹치며 끊겼고 곳곳에 그 흔적만이 남아있던 금강산 전철의 모습도 통일을 염원케 하는 소중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철길 그대로가 이제 지금 휴전선이 그대로 DMZ가 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금강산 전기철도가 다시 복원이 되거나 다시 재개통이 되는 그날은 남북이 저는 통일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 휴전선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DMZ와 맞닿아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과 남북 접경 지역 역시 많이 찾아갔던 통일을 향한 현장이었는데요. 최전방 국군 장병들이 시민과 함께했던 축제의 장. 우리는 영원한 누룩의 방패. 최북단 강원도 고성의 통일 전망대엔 국토 최남단 제주의 돌하르방이, 경기도 파주의 통일 전망대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미술 작품이 들어섰고요. 그런 남북 접경지를 돌며 연주된 음악들은 임진강과 통일대교를 건너 북녘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멈춰진 국도 1호선, 끊겨진 이 통일의 길도 언젠간 이어질 겁니다. 그 길엔 지난 70여 년 분단의 역사처럼 수많은 난관과 고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설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고, 그래서 통일의 꿈, 통일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노력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2023년은 외교적으로도 북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4년 만에 국경을 벗어나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며 밀착을 강화했고 중남미나 중동 여러 나라와도 반미를 기치로 내건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또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은데요.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했던 지난 18일 베이징에선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 외무성 박명호 부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교류 협조를 확대하고
전략전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중 외교관계 설정 75돌 시대는 2024년에 두 나라 사이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하며 미사일 발사 당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 건데 실제로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试图通过军事威慑施压解决问题的办法是行不通的，只会适得其反，进一步激化矛盾，加剧紧张。 북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듯했던 중국의 이런 변화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정은의 비밀 친서를 전달했을 수도 있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것을 중국의 지원이나 또는 협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안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내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양국의 접촉면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사실 올 한 해 북한 외교는 거의 러시아에 집중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난 7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9월에는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러시아 주요 인사가 북한을 찾고 있는데요. 표면상 내건 경제 협력뿐 아니라 광범위한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일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 중남미와 중동 등지의 여러 나라와 관계 강화도 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미연대를 구축하며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 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의 협조하면서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해외에 있는 공간들을 최근 들어 잇따라 철수했잖아요. 얼마 전 기니와 세네갈에서도 대사관을 철수해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7곳의 해외 공간을 폐쇄했는데요.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의 차질을 빚어 철수하는 거란 분석과 함께 북한이 외교 정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계산해 두고 반미연대에 합승하는 전략을 구사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선 총선이 치러지고 미국과 러시아 등에선 대선이 치러지는 등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첫 방송을 시작한 통일전망대는 북한의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내면서 시청자와 함께 평화로 가는 길을 고민해왔습니다. 네, 통일전망대는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30년이 넘는 이 통일전망대의 역사에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합니다. 네, 통일전망대는 구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고 동서독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탈냉전이 가속화되던 1989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88 올림픽을 앞두고 77 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겠다.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당시 정부는 공산권 자료를 먼저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통일전망대가 탄생했습니다. MBC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남산에 있던 국가안전기획부에 가서 북한 방송이 담긴 테이프를 받아와 방송을 했었는데요. 1999년 10월부터는 각 언론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북한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방송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휴전 이후 거의 40년 만에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TV로 본 시청자들은 비슷한 건 비슷해서 또 다른 건 달라서 신기했었는데요. 심야 시간이었는데도 시청률이 10%를 넘었고 TV를 켜놓은 가구들 중 점유율이 55%를 넘기도 했습니다. 통일전망대만의 특종도 있었죠. 북한에서 건국 이후 최고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유행가 휘파람을 일본에서 진행된 특별공연 영상을 입수해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요. 월북과 함께 잊혀졌던 최초의 서양 무용과 최승희의 1930년대 공연 비디오를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핵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통일전망대는 북한의 선전물을 분석하던 중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핫셀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해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플루토늄이 그 독성도 강하고 방사능도 높습니다. 특별한 그 구조를 가진 그런 이제 격리된 방이 필요한데 그런 방이 바로 핫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방북 취재를 통해 더 생생한 화면과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입니다. 저는 지금 평양 대동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엔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속내를 밀도 있게 분석했고 화해 국면에선 북한의 사회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취재와 제작으로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설날에 쯤에 아버지 어머니도 찾아뵙고 술 한잔 부면서 건강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더 잘 되길 바라고 그 인사도 오고 갑니다.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다루는 주제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도도 있었죠. 북한 소식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 보도와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통일전망대는 팩트체크 기능을 수행하며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북한의 이모저모를 유튜브 채널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을 통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나름 신경 써서 의미도 부여하고 격식을 갖춰서 얘기했는데 그걸 통역사가 그냥 싹 좁혀버렸네요. 또 영어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관계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35년 가까이 북한의 생활상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단국가 현실을 인식시키고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 확산에 통일전망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통일전망대는 이제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름처럼 통일을 전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주말 아침에 방송되던 통일전망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최근에는 화해보다는 좀 갈등과 긴장의 소식을 더 많이 전하게 됐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단 국가의 아픔을 느끼며 해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꽁꽁 언 남북 관계에도 언젠가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볼 때마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곤 합니다. 겨울이 깊어가면 봄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듯 남북 관계도 좋은 해법을 찾길 기대합니다. 통일전망대는 막을 내리지만 앞으로도 MBC 뉴스 속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